그 순간 얼음이 깨졌다. 뒤에서는 총성과 사이렌이 울리고 앞에서는 얼음 속으로 빠져가는 그녀. 놓치면 둘 다 죽는다. 그날 우리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싸웠다. 오늘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언제나 환합니다. 편의점은 밤새 불을 켜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걷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밤이 되면 세상이 멈췄으니까요. 전기는 끊기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혁입니다. 가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습니다. 28살인 지금 저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지내고 있지만 제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쪽의 폐쇄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국경지대, 철조망과 감시탑이 하늘을 찌르던 그 땅에서 저는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경비대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며 근무했습니다. 국경의 철조망, 수용구역의 철문, 감시탑 위의 긴 밤들. 처음에는 제가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체제가 가르친 대로 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철창 너머에서, 철조망 앞에서 그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의지였을까요? 저는 그들 중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26살의 신입 동료가 한 여성 수감자를 몰래 도왔던 일, 29살의 선임이 부당하게 잡혀온 사람을 풀어준 일, 얼어붙은 강을 건너며 서로를 붙잡았던 사람들, 그리고 저 자신도 결국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런 생각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제가 본 것들이,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함께 위험을 무릅썼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안에서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진실입니다. 저는 감시하는 자였지만 결국 저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자 동시에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 철조망 아래서 손을 맞잡았던 사람들, 그리고 끝내 자유를 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까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만 약속드립니다. 저는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선정적으로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제가 이 자유를 받은 의미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1살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철문 앞에 섰습니다. 두껍고 차가운 금속 문, 그 앞에 서자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려 했습니다.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안정적인 배급, 확실한 신분, 그리고 무엇보다 체제가 신뢰하는 위치. 그것은 많은 이들이 원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곳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고 콘크리트 벽에서는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선임이 앞장섰습니다. 그의 등은 고닫지만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묻지 말게. 보고 들은 것도 밖에서 말하지 말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근무지는 국경지대의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고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순찰하고 정해진 구역을 감시하고 정해진 보고를 올리는 것.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명령을 따르는 것.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감시탑에서 순찰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철조망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빛이 닿자 저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사람이었던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철조망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한쪽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손가락만이 철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전등 빛 속에서 그의 손이 천천히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까지 다한 것처럼 그는 그렇게 철조망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제 입에서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막혔습니다. 선임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첫날이지? 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익숙해질 거야. 다들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는 무전기를 들어 짧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꺼진 채로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익숙해진다고요? 이런 것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막사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그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철조망을 붙잡았던 그 손,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손, 무엇을 붙잡으려 했던 걸까요?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삶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긴 방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며 근무했습니다. 국경의 철조망, 수용구역의 감시탑, 이송 차량의 호송 임무. 저는 명령받은 대로 움직였고 보고할 것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봤던 그 장면은 제 안에 깊이 박혀 절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저는 비슷한 장면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철창 너머의 손, 멈추지 않는 기침 소리,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들리는 밤의 비명들. 저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임의 말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직 인간이었다는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공범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첫 충격 이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고 명령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곳의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조회, 그리고 교대 근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휴무일에는 근처 마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봤습니다. 제가 감시하던 사람들과는 다른,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모습을. 배급소는 매달 10일과 25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밀치거나 다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차례를 기다렸고 배급표를 내밀었고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갔습니다. 곡식, 기름, 가끔은 설탕이나 소금.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인 한 명이 한 달을 버티기에 빠듯한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저도 같은 곳에서 배급을 받았습니다.
경비대원의 몫은 조금 더 나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자기 몫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도 비슷했습니다. 근처에는 작은 섬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창문으로는 흰 먼지가 날렸습니다. 저는 가끔 그곳을 순찰했습니다. 출입구를 지나며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재봉틀 앞에 앉아 리드미컬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마당에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옥수수밥이었습니다. 반찬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기쁨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버티기 위한 방법일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학습이 있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저희는 작은 강당에 모였습니다. 정치 학습, 사상 교육, 그리고 끝없는 강조, 체제에 대한 충성, 경계에 대한 각성, 외부 세계에 대한 경계. 지도원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이며 강건한 체제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외부의 사상은 독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문장, 같은 강조, 같은 리듬, 마치 주문처럼. 학습이 끝나면 모두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저도 막사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들은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외부 세계는 정말 위험한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배운 것일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잠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차 그곳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순찰하고 같은 얼굴들을 봤습니다. 변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의문들이 작은 돌처럼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적은 배급으로 버틸까? 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저렇게 지쳐 보일까? 왜 우리는 매주 같은 말을 들어야 할까? 저는 그 질문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도 선임과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변하기 시작한 첫 신호였습니다. 아직은 작은 신호였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1년째 되던 해봄, 저는 처음으로 장마당에 갔습니다. 휴무일이었습니다. 동료 몇 명과 함께 근처 마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장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시장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풍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낡은 천막과 판자로 만든 좌판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물건을 펼쳐놓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야채 몇 개, 중고 신발, 낡은 옷까지, 가끔은 밀가루나 설탕 같은 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옥수수 몇 알과 감자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성이 멈춰 섰습니다. 감자 하나를 집어들고 가격을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감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감자를 다시 보자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장면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큰 소리로 흥정하거나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빠르게 거래를 끝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동료 하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여기도 단속이 자주 들어와. 조심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속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단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의 단속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을 왜 단속해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을 나서며 저는 한 가족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과 어린 딸 그리고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수레에 무언가를 싣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졸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레를 끌었고 여성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를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제 가족도 저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저. 우리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배급이 끊긴 적도 있었고 겨울을 나기 위해 온 가족이 애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정된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체제가 주는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가족은 어떤가요? 그들에게도 제가 가진 것과 같은 보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본 할머니의 손, 감자를 내려놓던 여성의 표정, 조심스럽게 흥정하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은 모두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주는 배급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마당에 나와 가진 것을 팔고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막사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마당을 자주 생각했습니다. 순찰을 돌 때도, 식사를 할 때도, 학습을 받을 때도 그곳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과 제가 본 것 사이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틈이 생겼습니다. 체제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배웠습니다. 배급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안전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체제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단속을 피해가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부재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았습니다. 아직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균열은 언젠가 더 커질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날 밤 저는 동료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막사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들었어? 서쪽 시설에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다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사라졌대? 수감자 한 명이랑 같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아니야. 진짜래?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선임한테 직접 들었어?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르지. 미쳤나봐. 아니면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뭔가 알았을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그냥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는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위험해. 알아. 하지만 가끔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지키는 게 정말 뭔지. 대화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경비원이 수감자와 함께 사라졌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을 알았기에, 무엇을 봤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대장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일부 동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 임무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은 독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젯밤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명령에 따르고 체제를 신뢰하십시오. 조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왜 의심하지 말라고 반복해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순찰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저는 다른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선임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이곳에서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래 하면 익숙해질 줄 알았어?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안 되더군. 어떤 것들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는 철조망을 바라봤습니다. 몇 명이나 봤는지 모르겠어? 여기를 넘으려다 잡힌 사람들? 아니면?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면 이미 늦은 사람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는 젊으니까 아직 괜찮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 너무 많이 보면,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너무 많이 생각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사라진 이야기, 대장의 경고, 선임의 말, 그리고 제가 직접 본 모든 것들, 철조망에 쓰러져 있던 사람, 배급소에서 지친 표정으로 서 있던 사람들, 장마당에서 조심스럽게 물건을 파는 할머니. 그들은 모두 무엇을 원했을까? 그저 살고 싶었던 것뿐이 아닐까? 그런데 왜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사라진 것?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돌아갈 수 없다고. 저는 이미 많이 봤습니다. 이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그 선을 넘은 걸까요?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온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예전의 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가 변할 것이라는 것, 그 변화가 무엇일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3년째 되던 해 가을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알 수 있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비원들, 관리자들, 그리고 몇몇 수감자들까지. 무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제가 보게 될 것을? 한 여성이 끌려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옷은 더럽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공포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표정.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빛. 관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종이를 들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는 체제를 배반했습니다.
금지된 물품을 밀수하고 반동 사상을 퍼뜨렸으며 탈출을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최고 형벌을 집행합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안 돼.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성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애원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고 멀리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번,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듯이.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은 쓰러진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바람에 흩날리는 짧은 머리카락.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 정말로 체제를 배반했을까? 아니면 그저 살고 싶었던 것뿐일까? 밀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겠죠. 장마당에서 본 사람들처럼 반동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상이었을까? 자유에 대한 생각?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탈출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려 했을까? 국경 너머, 그녀가 꿈꾸던 곳은 어디였을까?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혁,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임이었습니다. 가자. 근무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정의였을까? 아니면 살인이었을까? 체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녀는 범죄자였을까? 아니면 그저 희생자였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텅 빈 눈빛,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을 봤을까? 구름이었을까? 새였을까? 아니면 자유였을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완전한 혼란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제가 배웠던 모든 것, 제가 따랐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체제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체제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순찰을 돌 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배급소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을, 그들은 모두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 안에서 살고 싶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걸까? 사람들을 지키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을 가두는 걸까? 혼란 속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저로 살 수 없다는 것?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쓰러지던 그 여성, 하늘을 바라보던 눈빛, 총성, 그리고 제가 그저 서 있었다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 낮에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순찰을 돌고 조회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제 생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체제가 옳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지킨 것이 사실은 감옥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주변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었고 고개를 끄덕여야 할 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눈빛에서, 제 목소리에서, 제 침묵에서 누군가 알아챌까봐? 학습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체제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지도원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광장에서 쓰러진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보호라고요? 누구를 보호하는 걸까요? 외부 세계는 위험합니다. 혼란과 착취가 만연한 곳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여기가 위험한 걸까요? 여기가 혼란한 곳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할 뻔했습니다. 동료와 순찰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졌어? 장마당 쪽도 계속 단속한대?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장마당을 단속해야 하는 걸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거의 실수할 뻔했습니다. 거의 제 생각을 드러낼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최소한의 대답만 했습니다. 침묵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제 생각은 더욱 커졌습니다. 밤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본 것을 못 본 척하고 안 것을 모르는 척하고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할까? 하지만 무엇을? 탈출할까? 동료처럼 서쪽 시설에서 사라진 그 경비원처럼? 하지만 어떻게?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사라지면 그들도 연루될까?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움직일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상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곳. 저는 그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손이 묶인 채 사람들 앞에 선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료들, 선임들, 대장, 그리고 관리자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자는 체제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실과 가까운 꿈이었을까? 공포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면을 썼습니다. 충성스러운 경비원의 가면을, 의심 없는 체제의 이런 가면을.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이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제 표정에서, 제 침묵에서, 제 눈빛에서 누군가 알아챌까? 그 두려움은 하루하루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그들이 와 있을까? 제 침대 옆에? 손을 묶고 저를 끌고 갈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공포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제가 본 것을 외면하는 것. 제가 안 것을 묻어두는 것. 매일 거짓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죽음이 아닐까? 천천히 조금씩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 저는 두 가지 공포 사이에 갇혔습니다. 행동하는 것의 공포,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것의 공포.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저는 무언가를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갑했습니다. 배급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이 줄었을 뿐입니다. 성인 한 명이 한 달을 버티기에도 부족했던 양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지쳐있던 얼굴이 이제는 공허해졌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순찰 중에 한 가족을 봤습니다. 철조망 근처 작은 움막에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 아이는 5~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날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도 들릴 만큼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마른 기침, 멈추지 않는 기침.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 한 벌로 아이를 감싸고 자기 몸으로 아이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움막 밖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분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저는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보고 지나치는 것. 하지만 그날 밤 아이의 기침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기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움막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날에는 배급소 근처에서 한 노인을 봤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급표를 손에 쥔 채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기 차례를 놓칠까봐? 자기 배급을 받지 못할까봐? 저는 무전기를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요? 노인이 쓰러졌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치워질 것입니다. 다른 쓰레기처럼.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함 속에서 장마당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절박해졌습니다. 팔 것이 없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서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얼마든지 적게 받겠다고.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한 여성이 길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아기를 안고.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성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포기했다는 것을, 모든 희망을.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이들이 병들어 죽는 것이, 노인들이 배급소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어머니들이 희망을 잃는 것이, 이것이 체제가 말하는 보호일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막사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여전히 배급을 받고 있는 얼굴, 여전히 따뜻한 막사에서 잠을 자는 얼굴, 여전히 살아있는 얼굴. 그 얼굴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절망이었습니다. 완전한 깊은 끝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 아이의 기침, 노인의 죽음, 여성의 빈 눈빛, 그것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의 경비원이 이 거대한 체제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저는 누군가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저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는 돕겠다고. 그것이 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왜냐하면 이대로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었으니까요. 천천히 죽어가는 것. 제 인간성이, 제 양심이, 제 영혼이.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돕기로. 그것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진짜 의미에서. 그 결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순찰을 돌았고, 같은 조회에 참석했고, 같은 막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달랐습니다. 결심을 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감시탑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은 고요했습니다. 발소리만이 눈 위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사람의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신음소리.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철조망 근처 눈 속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조망을 붙잡으려 하다가 그대로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임무입니다. 무전기에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여성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공포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 도와주세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딸이 집에. 말이 끊겼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전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규칙입니다. 그것이 제 임무입니다.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딸이. 저는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구할 것인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외면하지 않겠다고.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시탑에서는 이곳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형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을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에서 멀리 어둠이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 창고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마세요. 체력을 아껴야 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찰 경로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걸까? 저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탈출 시도자를 돕고 숨겨주었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두려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찰을 마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그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괜찮을까?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누군가 발견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계속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오랜만에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저는 수많은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저는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 시작이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낀 첫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그 여성을 숨겨두었습니다. 밤마다 창고로 가서 물과 약간의 음식을 전했습니다. 제 배급의 일부를. 그녀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알았습니다. 감사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 왜 당신이 나를 돕느냐고 묻는 눈빛. 저도 그 답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언제든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순찰 경로가 바뀔 수도 있고 다른 경비원이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경 너머.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국경.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딸이 기다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얼굴로. 무슨? 경비 교대 시간을 압니다. 철조망의 약한 지점도 압니다. 순찰 공백이 생기는 시간도.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지켰던 곳이에요. 빠져나가는 법도 압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국경을 지켰습니다. 모든 취약점을 알았습니다. 어디가 덜 감시되는지, 언제 틈이 생기는지. 다만 한 번도 그 지식을 이런 용도로 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정의감 때문일까요? 양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망 때문일까요? 아마도 다 섞여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더 이상은. 그날 밤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찰 일정을 외웠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철조망 근처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탈출 이후의 경로. 국경을 넘으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추격이 있을 것입니다. 수색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강을 건너야 합니다. 겨울이라 얼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추적을 피하려면 가장 험한 길로 가야 합니다. 며칠을 숨어 지내야 합니다. 음식도 물도 없이. 생존 확률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는 것도 죽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가기로. 그녀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국경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넘는다 해도 그 이후를 혼자 헤쳐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삶에서, 이 거짓에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제가 사라지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아도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제가 살아남는다면 그때 다시 그들을 볼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닷새째 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 자정 이후 2시. 경비 교대 공백이 가장 긴 시간. 장소 서쪽 철조망 끝. 감시탑에서 가장 먼 지점. 방법 철조망 아래 구멍을 파고 기어나갑니다. 그리고 곧장 강으로 향합니다. 이후 강을 건너면 산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숨어 지냅니다. 추격이 약해지면 계속 남쪽으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 끝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느 쪽으로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남거나 아니면 죽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저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후회는 없다는 것.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제 의지로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조회, 오전 순찰, 점심, 오후 근무,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축축했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동료들이 눈치챘을까요? 준혁, 괜찮아?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좀 피곤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연습한 거짓말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밤 11시 저는 마지막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평소처럼 철조망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순찰조가 나올 때까지 30분.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가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그림자를 따라 서쪽 철조망으로 향했습니다. 감시탑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회전하는 서치라이트. 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요. 제가 가리킨 곳은 철조망 아래 작은 경사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갈 만큼. 당신 먼저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그녀의 옷을 긁었습니다. 그녀가 신음을 참았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그녀가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철조망 밖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5년을 보낸 이곳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철조망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반쯤 나왔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순찰조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3m, 2m, 1m,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조용히,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국경 밖으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조망 안쪽, 제가 5년을 보낸 곳, 제가 감시하던 곳, 제가 갇혀있던 곳, 이제 그곳은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빨리. 우리는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설원을 가로질러, 강을 향해.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추위가 뼈를 에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을 달렸을까요? 20분을 달렸을까요? 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희미한 달빛 아래 반짝이는 얼음. 우리는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도 사람도 추격도.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추격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손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의 웃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추격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짧은 순간만큼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본 별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본 별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본 별. 아름다웠습니다. 가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향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 앞에 서자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얼어붙은 강,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강. 달빛 아래서 얼음 표면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틈들이,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물이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건너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얼음이 깨지면 끝입니다. 얼어붙은 물에 빠지면 몇 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체중을 천천히 실으며.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걸음 더, 또 삐걱?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따라오세요. 제 발자국을 밟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가벼웠지만 그래도 얼음은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강 중앙을 향해.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 우리의 숨소리.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빨리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빨리 갈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위험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하지만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얼음이 더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삐걱, 딱, 삐걱.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강 중앙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위험한 곳, 그때 그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짧은 비명. 돌아보니 그녀의 한쪽 다리가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손 잡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얼음이 더 깨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리고 기어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손. 저는 외쳤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힘껏 당겼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물에서 나왔습니다. 얼음 위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요. 저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곧 얼어붙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반대편 강가를 향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강을 건너고 있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나, 둘.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강 건너편에서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더 빠르게.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제 발 밑에서. 하지만 저는 재빨리 다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강가가 가까워졌습니다. 5m, 4m, 3m.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발 뒤에서. 하지만 저는 이미 뛰어올랐습니다. 땅으로. 반대편 강가로. 그녀도 뒤따라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는 땅에 굴렀습니다. 안전한 땅 위로. 뒤를 돌아보니 얼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넌 자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는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 떨리는 몸, 거친 숨.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산으로 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네. 가야죠. 우리는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추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경로를 찾을 것입니다. 수색조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위가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젖은 옷, 제 상처, 음식도 물도 없는 상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무들 사이로, 살아남기 위해,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불안 속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계속 걷는 것, 계속 살아남는 것, 어떻게든,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얼어붙은 바위 틈에서, 눈이 쌓인 나무 아래에서, 음식은 없었습니다. 물은 눈을 녹여 마셨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우리를 드러낼 테니까요. 그녀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젖었던 다리는 동상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저도 한계였습니다. 손의 상처는 골맞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피로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산에 머물 수 없다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새벽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국경 너머의 마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우리를 보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마을 끝에 낡은 건물에 숨었습니다. 버려진 창고 같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괜찮아요. 도움을 찾아야 해요. 저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마을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혼자 일하는 남자. 나이는 50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알아챈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발.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따라와.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남자가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돌아왔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 새로운 남자는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습니다. 돈 있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 일하겠습니다. 뭐든지. 남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어디 있어? 창고에. 데려와. 저는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봤습니다. 이건 심각하네. 병원 가야 해. 병원은? 위험해요. 알아. 그래서 비싸지.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여자 혼자? 아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뭘 줄 수 있어? 침묵.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몸 하나뿐. 일주일.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럼 그 여자 치료해주고 다음 장소로 보내줄게. 무슨 일을? 묻지 마. 하던가 말던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악몽 같았습니다. 남자가 시킨 일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다리도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남자가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다음 장소로. 아, 그거?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일주일 더 일해. 그럼 보내줄게. 그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약속? 여긴 약속 같은 거 없어. 너 신고하면 어떻게 돼? 둘 다 끝이지.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지만 여전히 갇혀 있다는 것을. 다른 형태의 감옥에.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도망쳐야 해요. 어디로요? 돈도 없고 길도 몰라요. 여기 있으면 끝이에요. 저 사람은 우릴 계속 이용할 거예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옥이었습니다. 잡힐 위험, 배신, 착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내일 밤,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어떻게?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를 찾을 거예요. 그것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박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위기.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깊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도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놓지 않는 것, 비록 그 희망이 아주 작은 불빛이라 해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 작은 불빛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날 밤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남자가 잠든 사이 창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다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남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어떤 경로를 사용하는지, 남쪽이었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시간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우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빨리.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쪽에서. 알아요. 많이 봤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이틀? 그 후에는 다음 장소로 가야 해요. 다음 장소요? 네. 남쪽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이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두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럭에 숨어서, 배에 숨어서, 때로는 걸어서 국경을 또 넘었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했습니다. 한 번은 검문에 걸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물 더미 아래에서 군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군인이 화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은 곳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땅이에요. 법적으로.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 처음 보는 깃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여기 경찰이 자주 와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안내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문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 그 말투, 한국어, 제 언어.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5년의 시간, 철조망, 강, 산, 배신, 위험, 공포, 절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공간 안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름, 출신, 어떻게 왔는지.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경비원이었다는 것,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
국경을 넘었다는 것, 강을 건넜다는 것, 산을 넘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담당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이었습니다. 매 선택이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걷는 꿈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5년 동안 꿈꿨던 곳에, 자유가 있는 곳에,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 감격이 담긴 웃음, 살아남았다는 안도,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밤늦게까지 켜진 편의점,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첫 챕터에서 말했던 그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이 자유의 의미를 압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 압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평생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한국에 도착한 날을 기억합니다. 인천공항, 처음 밟은 대한민국 땅.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여기 있다는 것이. 공항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처음 몇 달은 하나원에서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언어, 문화, 제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어떤 이는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살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제 의지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가끔 멈춰섭니다. 그리고 주변을 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연인들, 공원에서 산책하는 가족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게는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가끔 밤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함께 탈출했던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는 한국에 도착한 후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연락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을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남겨둔 가족들도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제가 사라진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벌을 받았을까? 고통받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이 자유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제가 본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철조망 안에, 통제된 삶 속에, 자유를 모르는 채, 그들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질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당신이 가진 자유를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평범한 하루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출근하고 일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합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가끔 악몽을 꿉니다. 철조망, 강, 추격, 공포. 하지만 깨어나면 여기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자유로운 곳에,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희망을 가지고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그것이 자유의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시하는 자도 감시받는 자도 결국 모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서로를 도우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하지만 진짜 자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경비원으로 살았던 사람, 국경을 넘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자유로운 사람, 김준혁의 이야기. 아니, 이것은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자유를 향해, 함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